어머님,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오늘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헤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요. 정신감정 서류인데 형식적인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요. 정신 감정 받을 이유가 없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요. 무슨 법적 문제? 집명에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헤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은 봄마다 장미로 물들었습니다. 정혜라는 오늘도 정원 한쪽에 앉아 가위로 시든 꽃잎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에 가시가 찔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69의 나이, 흰머리는 짧게 자르고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혼자 사는 집은 넓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장미를 돌보고 가끔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딸 서연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엄마를 걱정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헤라는 사위 박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말투, 대기업 건설사 팀장이라는 직함. 서연이 행복해 보였고 헤라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연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밝고 활발했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마주 볼 때조차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도윤이 처음으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너무 크시지 않아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단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 드시면 계단도 위험하고 정원 관리도 부담되실 거예요. 요양타운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헤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구나.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요양타운 팸플릿이 식탁 위에 놓였고 건강검진 일정이 잡혔고 인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헤라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도 멀쩡했고 판단력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류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집명의 이전 서류예요. 절차상 필요한 거라서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헤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고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도 생기고 복잡해질 수 있어서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 명의로 두면 나중에 서연이도 힘들어질 수 있고요. 헤라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다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생각할게. 중요한 일이잖니. 헤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한숨을 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헤라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장미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헤란의 삶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삶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헤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집은 더 이상 헤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다시 접고 또 펼쳤습니다. 글자는 읽혔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헤라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는 인테리어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낡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헤라는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뒤편 벽 한쪽에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열쇠를 집어넣고 돌렸습니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여러 개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헤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해. 살아생전 말하지 못한 게 많아.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나는 내가 끝까지 약하지 않기를 바랐어. 누군가 너를 이용하려 할 때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너를 지키고 싶어 이걸 남긴다. 헤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상가 2곳, 오피스텔 한 채, 지방 땅 몇 필지. 모두 헤란 명의였습니다. 헤란은 몰랐던 재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임대 수익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헤란은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네 번째 봉투 주식 증서가 나왔습니다. 몇몇 우량주와 함께 박도윤이 다니는 건설회사의 지분 증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액면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변호사 공증을 받은 상속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재산을 정혜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헤란을 노릴 것이라는 걸.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도윤이 새 들어 사는 고급 아파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주 이름 정혜란. 헤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의 집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을까? 도윤은 눈치챘을까? 그리고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무능하다 여기고 치매 환자 취급하며 집을 빼앗으려 한 그 사람들에게 헤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9의 얼굴, 흰 머리,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는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사람이다. 헤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오늘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헤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요. 정신감정 서류인데 형식적인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요. 정신 감정 받을 이유가 없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요. 무슨 법적 문제? 집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헤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는 아파트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물주 정혜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편이 남긴 거예요. 나도 오늘 알았어요. 헤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내 건물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도윤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예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가족이니까 내가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명에 이전하라고 한 거, 요양원 보내려 한 거, 정신감정 받으라고 한 거.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에요. 헤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서서 도윤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서연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헤란 자신도 지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헤라는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잊지 마. 헤라는 편지를 접어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사흘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서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그 침묵이 불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 소장이었습니다. 헤라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빽빽했고 법률 용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신청인 박도윤, 피신청인 정혜란, 사건명 재산보호자 지정 신청. 도윤이 헤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혜란은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졌고 재산 관리 능력이 없으며 보호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로 사위인 박도윤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장미는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헤라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인 박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은 오래전부터 법률 상담을 해온 변호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수, 노인 인권과 가족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틀 후 김지수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헤라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남편분이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김지수는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대 측이 정신 감정을 요청했네요.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해요. 알아요.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원합니다. 감정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수는 준비 서면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과 동네 슈퍼주인 정원 관리를 도와주던 청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혜란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확하며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몇 달 전 도윤과 서연이 집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사위분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서연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목이 안쓰러웠어요. 김지수는 이 진술도 기록했습니다. 도윤의 강압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란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걱정되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은 낯설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혜란은 김지수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도윤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혜란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서연은 끝까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판사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신청인 측 먼저 주장하십시오.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정혜란 씨는 현재 69세의 고령입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 보호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신청인인 사위 박도윤 씨가 직접 목격한 사항들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는 등의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혜란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정혜란 씨는 현재 건강하며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웃들의 증언과 의료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김지수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웃들의 진술서, 최근 건강검진 결과, 금융거래 내역 등이었습니다. 모두 혜란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신청인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잡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장이 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혜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잠깐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혜란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정 받는 건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문제 없으실 겁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의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갔습니다. 김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와 얘기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혜란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고 건물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싸움은 길 거야. 하지만 너는 이길 수 있어. 헤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 감정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인지 능력, 판단 능력, 기억력 모두 또래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는 결과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유리해졌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헤라는 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도윤과 서연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딸을 보았지만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판사였습니다. 중년의 남성 차분한 표정. 판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 정혜란 씨는 정상 소견입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감정 결과가 정상이라 해도 고령자의 재산 관리 능력은 별개입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나 법률 문서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피신청인은 최근 중요한 재산 관련 서류를 방치했고 임대 수익 계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모든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노린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정황입니까? 신청인 박도윤 씨는 피신청인에게 진명의 이전을 강요했고 요양원 입소를 압박했으며 정신 감정을 빌미로 재산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배려를 왜곡한 겁니다. 신청인은 장모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긴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동작을 멈췄습니다. 판사는 서류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헤란의 이력서였습니다. 과거 직장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창 인테리어에서 사무 보조 일하셨습니까?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헤란도 놀랐습니다. 성창 인테리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사법연수원 마치고 첫 발령받았을 때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이요. 헤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기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인테리어 가게에서 자재를 나르던 청년. 야근 문서 정리를 도와주면 헤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격려했습니다. 너는 좋은 판사가 될 눈빛이 있어. 헤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헤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자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분의 성품을 압니다. 30년 전 이분은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맥락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개인적 인연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의 인격과 성품을 아는 것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후 심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도윤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고 증거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다뤘고 혜란의 재산 관리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청인 박도윤의 재산 보호자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신청인 정혜란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호자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행위는 재산 갈취 시도로 판단되며 노인 학대 정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 박도윤에게 피신청인 정혜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혜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 피신청인의 딸 이서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서연 씨는 이 사건에서 명확한 가해 의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접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항소할 겁니다. 판사가 뒤돌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이끌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란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혜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나는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었던 거 다 알아. 이제 됐어. 서연은 혜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혜란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혜란은 판사 집무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판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혜란님, 판사님,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30년 전 말씀 기억합니다. 좋은 판사가 되라고 하셨죠? 그랬나 봐요. 오늘 제가 좋은 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판사였어요. 30년 전에도 오늘도. 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가실래요? 응. 집으로 가자. 혜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고 건물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란의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윤과의 결혼 생활 동안 기록해둔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강압적 태도, 언어폭력, 재산 통제 시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축하해. 무서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혜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서연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솔. 작고 따뜻한 아기였습니다. 혜란은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과 이솔은 혜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원주택의 빈 방이 서연의 방이 되었고 작은 방은 이솔의 방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아기 침대가 놓였고 장미 사이로 아기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엄마 눈치를 보았고 헤라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장미를 가꾸고 이소를 돌보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부터 알았어? 도윤이 그런 사람이란 걸? 헤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근데 확신하진 못했지. 그래서 준비한 거야. 준비? 아빠가 남긴 서류들. 그게 다 날 지키기 위한 거였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헤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알잖아. 그걸로 됐어. 서연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헤라는 판결이 끝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와 상의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다시 당신의 집으로였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 긴급 피난처 운영, 자립 프로그램. 헤란이 겪었던 일들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헤라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가 있었고 좋은 변호사를 만났고 옛 인연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다시 안전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지수 변호사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소를 안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에 수십 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법률 지원을 받은 노인들이 하나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헤라는 가끔 재단을 방문해 상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격려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헤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집을 지켰어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솔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아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장미를 만지고 흙을 만지고 할머니와 엄마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헤라는 정원에 앉아 장미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솔이 옆에 앉아 장미 한 송이를 쥐고 웃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들고 나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 행복해? 헤라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솔은 장미를 흔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난 지켜줬고 지킬 수도 있고 다시 사랑할 수도 있어. 그게 행복이지.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행복이 뭔지. 그래? 응.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 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알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솔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헤라는 이솔과 함께 거실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 책장을 넘겼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의 자리가 놓였습니다. 밥, 국, 반찬.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솔이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서연이 웃으며 주워주었습니다. 헤라는 국그릇을 들며 딸과 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싸웠고 무너졌고 일어섰고 다시 만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어 이솔을 재운 후 헤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 읽고 또 읽었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잊지 마. 헤라는 편지를 접어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이 고요했습니다. 장미는 잠들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과 자유 속에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재건을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헤라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정리했습니다. 이솔이 뒤뚱뒤뚱 걸어 나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미, 응, 소라. 예뻐. 아이가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헤라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예쁘지? 할머니가 키운 거야. 나도 키울래. 그래, 같이 키우자. 아이가 웃었습니다. 헤란도 웃었습니다. 집안에서 서연이 창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췄습니다. 이곳은 헤란의 집이었습니다. 싸워서 지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과 손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시 모두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